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한전이 경론 끝에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물가 오름세 속에 공공요금까지 올리긴 부담스럽다는 정부의 입장이 반영됐습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경제운용의 큰 그림이 오늘 나옵니다. 청와대는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어서 각계의 의견도 청취할 예정인데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에 대선까지 치를 내년 경제 어떻게 그렸을지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 월요일 경제발전소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공시가격 관련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포함해서 내년도 재산세에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당정이 협의를 한다고 하네요. 윤석열 후보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찬성을 주장했는데 종정과는 입장이 좀 변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 밖에 제3지대 후보들 소식까지 각 대선 후보들 한 주간의 이슈 정리해드립니다. 또 정부에서는 내년도 재산세를 동결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당정 간의 협의에 이어서 정부의 입장까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식시황 시간에는 지난주 뉴욕 증시 그리고 이번 주 우리 장의 주요 이슈들 함께 전망해보고요. 박연미의 경제픽. 최근 금리가 오르면서 이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다 싶은 분들 많을 텐데 변동이 좋을지 고정이 좋을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김현우 소장과 함께 상담해 보시죠. 그리고 경제탐사. 내년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는데 여전히 유예 조치 등 논란이 많습니다. 홍성만 연구실장과 함께 관련 내용 체크해 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두 분 추첨해서 녹용 선물 세트 보내드리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자식을 둔 죄인이니까 필요한 검증은 충분히 하시고 문제가 있는 점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주장이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고 가족들의 의혹이 산을 덮고 하늘을 가리는 상황에서 중립적인 후보 합동검증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법적 의혹조차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내년 2월 13일 대통령 후보에 등록하겠다는 것은 국민 모독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특검 받으십시오. 각 대선 후보들이 참여하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원탁회의를 개최합시다. 네, 지난주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 말을 되뇌인 분들 참 많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른바 사과정국이었습니다. 주말 동안 들어온 여야 소식 여의도 특파원 아주경제신문 김도영 기자와 함께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집안 문제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사과하느라고 한 주를 바삐 보냈는데 그 사이에 경제정책 관련 동향은 많이 묻힌 것 같다 싶기도 해요. 예, 각종 논란에 좀 묻힌 감이 없진 않은데요. 그래도 제법 굵직한 경제 행보를 보였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부동산 정책을 놓고 청와대와 약간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기조에 좀 제동을 걸었고요.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주장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이에 대해 좀 비판적인 입장을 내놔서 정권 말 당청 갈등이 조금씩 가시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요. 기존 정부가 가지고 있던 입장과 좀 차별화하는 건 사실은 어느 정도 정치권에서 용인이 되는 부분인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공시가격 관련해서 전면 재검토를 하자 국민들의 부담을 올해 수준으로 묶자 이런 의견을 내놨네요. 예, 이 후보는 18일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요. 올해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또한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어려움에 처한 민생 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경우 상속세, 증여세, 건보료,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학금,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등 약 68개 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정부가 오는 23일에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과도한 세부담이 3월 대선에 영향을 미칠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는 모양새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하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건 지금 아파트 거래 가격은 대략 실거래가의 한 70%, 그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한 50-60%에 머물고 있으니 실제 거래가에 준해서 세금을 매기자 이런 주장이었잖아요. 예. 문재인 정부는 이 집값 안정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금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실거래가하고 맞춰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재명 후보하고는 입장이 다르네요. 예, 근데 완전히 다르다고 보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과세 표준을 삼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좀 인상 계획을 재조정하자는 입장입니다. 아예 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세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맞추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등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완충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당정은 오늘 당정 협의를 열고 공시가격 현실화는 그대로 추진을 하되 다만 이제 그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 등을 조정해서 올해 수준으로 조정해서 재산세 부담이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지금 논의 중입니다. 관련 소식은 조금 이따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자 이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주장이었잖아요. 예.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이거는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어서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이어서 또다시 의견이 좀 갈린다 이런 느낌이 있네요. 예, 맞습니다. 이 후보가 얘기한 두 가지 정책 모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정체성과 조금 관련이 돼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과세로 부동산 가격 정상화를 꾀했던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대통령 후보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시장의 혼란이 좀 빚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주택을 처분하려고 했던 다주택자들이 내년 이후로 주택 처분을 연기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와대 정책실장이 직접 나서서 불가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이 후보의 입장에서는 내년 3월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성남 부동산 민심을 좀 달랠 필요가 있고 임기 말 정부와 정책 차별화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권 내에서 약간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혼란 등을 생각한다면 조속히 매듭 지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시중에서 상승폭이 줄고 호가도 떨어진다고 하는데 매물이 없다. 그리고 인수자도 안 나타난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어느 방향이든 확실하게 시그널을 줬으면 좋겠는데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정부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거냐 요거 헷갈린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당정 협의를 열어가지고 이 후보 주장을 일부 반영한 채 조정이 이루어진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유예를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어떻게 결론 내려질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회의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볼까요? 윤석열 후보는 노동계가 그동안 계속 주장해왔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공무원 타임오프제에 대해서 찬성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일단 이 제도가 좀 궁금하네요. 예,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 1명에서 2명 정도가 기업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해서 새로운 패러다임과 시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윤 후보가 여기에서 전면적으로는 어렵지만은 공공기관에 한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타임오프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노조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비슷한 입장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러면 이른바 친노동으로 일각에서는 이걸 좌클릭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입장이 좀 달라지는 걸로 봐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솔직한 어찌 보면 속이 좀 보이는 답변을 한 적이 있는데요. 윤 후보는 14일 관훈 토론회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보수 성향이든 진보 성향이든 가릴 것 없이 노동자 편일 수밖에 없다. 표가 그쪽에 많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계에서는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초래될 수 있고 또 향후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 전반으로 확산될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에서는 이게 이재명 후보의 그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 활용한다. 12월 임시국회 내에서 반드시 처리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결론이 날지 좀 지켜봐야겠는데 이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를 먼저 도입을 한다. 이게 아마 민간 기업에도 굉장히 큰 시그널을 주는 거라서 재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한국노총을 방문한 다음 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다음 날에는 바로 대한상의를 방문했거든요. 예. 여기는 상공인들의 회의소잖아요. 여기에선 또 친기업 메시지를 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검사로서 자신의 경력을 강조를 하면서요.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전체적인 규제의 틀, 전체적인 법체제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생각이라며 철저하게 네거티브 행위 규제로서 제도를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네거티브 규제 같은 경우에는 법률로 금지된 게 아니면 뭐든 다 할 수 있는 규제 방식인 거죠. 그리고 또 아울러 성장이냐 복지냐라는 구시대적인 논쟁에 발담고 싶은 생각이 없다. 성장은 무조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안보의 개념을 얘기를 하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경제안보를 다루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제 재계에서는 윤 후보가 전날 주장했던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은혜 대변인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시대의 흐름으로 한번 시행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판단해보자. 뭐 이렇게 윤 후보가 얘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단은 재계가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우려를 좀 불식시키자 이런 조치로 보이는데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차기 정부는 어떻게 꾸려가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기 시작을 하네요. 네, 이재명 후보는 좀 구체적인 안을 내놨습니다. 기재부랑 사사건건 부딪혀온 이 후보가 상당히 큰 공약을 꺼내든 건데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과 기획 기능을 떼어내서 철을 하나 신설하려고 한답니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과 함께 기획 기능까지 떼서 청와대 직할에 가칭으로 기획 예산처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14년 만에 기획 예산처가 부활하게 되는 건데요. 기재부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는 지적이 늘 제기돼 왔는데 기재부의 권한을 약화시키면서 경제 기획 및 예산 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총리 직속이 아니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를 검토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더욱더 강화지는 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거를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신기술에 기반해 흩어져 있는 공공정보를 하나로 통합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사실. 좀 붕 뜬 느낌이 없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방역의 예를 들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기저질환 정보, 병상 정보, 방역과 치료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연결, 통합 관리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역과 치료를 해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조금 더 구체화가 되어야 아마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3지대 주자들도 가만히 있진 않았겠죠? 예, 맞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시민에게 최저소득 100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특징적인 거는 기존의 보편 지급 주장에서 벗어나서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을 대상으로 설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계급여, 자활급여, 근로장려금 등을 통합한 빈곤 해소 소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 정지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어떤 사생활 논란 등을 겨냥해서 중앙선관위 산하의 초당적 후보 검증 기구를 설치하자고 했습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이제 새로운 물결 후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19일에 새로운 물결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현재 정치 세력과 정치인에게 대한민국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절박함, 그리고 대선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돼도 대한민국을 바꿀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시작했다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끝까지 완주할까요? 완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한 주간 대선 후보들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주말 동안 있었던 주요 경제 뉴스 잠시 후에 전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정치뉴스 시간에 잠시 전해드렸는데 당정이 내년도 재산세를 동결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진척이 돼 있는지 아주경제신문 김도영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예, 당정은 오늘 8시에 그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요. 당정 협의를 열고요. 그 재산세를 동결하는 방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공시가 상승은 재산세와 건보료 증가는 물론 각종 복지 수급 제한 등 여러 측면에서 국민께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민 세부담이 가중된 현실은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 측에서도 노형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 부담이 안 늘게 필요한 모든 방안을 세심하게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곧 아마 이제 브리핑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재산세를 동결하는 방식은 올해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이게 공시가격은 내년에 예정대로 올라가게끔 두는데 재산세는 2021년 기준으로 부과를 한다 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제도가 어떻게 설계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좀 민감한 사안이어서 자, 이런 와중에도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는 상당히 높아 보여요. 내년 주택가격 오르거나 유지될 거다 이런 사람이 많은 모양이죠. 예, 통계청과 금감원 한은이 공동으로 실시해 최근 발표한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1년 후 거주 지역의 주택가격 전망을 묻는 질문에 상승할 것이라고 대답한 가구주가 35.6%,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가구주가 35.3%였습니다. 가구주의 71%가 집값이 변화가 없거나 오를 것이라고 내다본 겁니다. 그리고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한 가구주는 8.2%, 모르겠다가 20.9%였습니다.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한 가구주는 1년 전 조사와 비교했을 때 12.6%가 늘었고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은 5.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3분기 주택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다는 그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영국 부동산 정보업체 나이트 프랭크가 발표한 글로벌 주택 가격 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3분기 주택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3.9% 올라 조사 대상 56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웨덴이 17.8%, 뉴질랜드가 17.0%, 터키와 호주가 15.9%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승 폭이 컸다는 얘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주경제신문 김도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문자 주신 분들 잠깐 소개해드리고 갈까요? 김도영 기자가 브리핑하는 동안 김도형님, 우리 유튜브에 저희 고인물이세요. 마이크업 산타님, 아침부터 웃게 되네요. 김도영과 김도영의 만남이네요. 9946님, 전기요금이라도 안 올라서 일단 다행입니다 해주셨는데 물가 오름폭이 좀 체감이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연말 경제발전소 이벤트 하나 준비했거든요. 당신의 서재를 채워드립니다. 경제발전소 컬렉션으로요. 최신 경제도서 선물로 드리고요. 출첵 열심히 하시는 분들, 친구 데려오시는 분들, 홍보해 주시는 분들 모두 잊지 않겠습니다. 저희 최우수상, 팔로우미상, 뿜뿜상, 개미상 각각 2분에게 5권씩 보내드리고요. 대상 한 분께는 무려 10권 최신 경제도서 몰아드립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많이 와주시고 계시거든요. 오늘 팔로우미상 한 분 먼저 알려드릴게요. 인스타그램에서 저희 태그해주신 릴리 하투맘님 축하드립니다. 경제도서 5권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12월 한 달 동안 저희 이벤트 계속되니까요.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참고해주세요. 경제를 아는 가장 최고의 지름길. 첫 번째, 매주 평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TBS 라디오 FM 95.1MHz와 TBS 앱을 엽니다. 두 번째,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 언제든 경제발전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발을 들고 하나, 둘, 셋. 네, 지난주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 전망해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남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부터 정리하고 갈까요?
예, 미국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은 영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9만 명을 넘어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기 둔화 우려 속에 산업재와 금융, 에너지 업종을 중심으로 하락을 좀 주도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도 위축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한편 선물 옵션 만기일 영향에 대형주 중심으로는 변동성을 키운 반면에 만기일 영향이 크지 않은 중소형 종목은 강세를 보인 점이 조금 특징적이었고요. 또한 최근 낙폭을 키웠던 나스닥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다우나 S&P 500 대비 강한 흐름이 나타났다는 것도 특징적인 하루였습니다. 그렇군요. 영국은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제 9만 명 넘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유럽과 미국에서 잇따라서 다시 봉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시장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일단은 지난주에도 언급을 드렸듯이 오미크론 이슈는 당분간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 이슈입니다. 오미크론 이슈가 중요한 이유는 업사이드 리스크와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공존하고 있다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다운사이드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2년여의 코로나 환경을 경험하면서 실물 경제와 증시는 모두 큰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코로나 재정 지원에 따른 수요 증가, 코로나로 인한 은퇴 등 병목 현상이 촉발한 공급 차질이 만들어낸 결합체인 인플레이션이 강해지는 환경이 통화당국으로 하여금 긴축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낸 상황이거든요. 물론 최근에 고용 구조도 영향을 좀 줬고요. 이에 재차 바이러스 확산으로 글로벌리 재차 대규모의 봉쇄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가 심한 하강 국면을 맞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네덜란드도 19일부터 봉쇄에 들어가는 결정을 했고요. 연말까지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를 주월에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델타 대비 전염력이 높은 오미크론이 병원 시스템에 부하를 줘 치명률까지 높아질 경우 이제 네덜란드와 같이 주요국들은 다시 봉쇄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까지도 더해지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증시에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이 있죠? 예, 이번 주에는 이벤트들이 이제 몇 가지 저희가 확인해 볼 만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일단은 20일 월요일에 바로 미국의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은 아무래도 D램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하나의 회사로서 우리나라 SK 하이닉스와 아니면 삼성전자의 업황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최근 D램 업황 개선 시점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글로벌 IB들이 이런 전망들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할지 여부를 좀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21일 수요일에는 11월 시카고 연은의 국가활동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장 참가자분들은 주목하는 지표는 아닙니다만 경기의 변곡점을 굉장히 좀 잘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관련 지표의 결과도 좀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23일 목요일에는 연준이 주목하는 인플레 지표인 11월 PCE 디플레이터가 발표될 예정이고 이미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은 수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온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일은 크리스마스 연휴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증시가 휴장하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봐야 되는 점은 수급적인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수급적인 공백 사항 때문에 변동성이 한번 확대됐던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연휴를 앞둔 수급적인 이벤트도 한번 다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나요? 예, 일단 우리나라 증시는 오미크론 확산 이슈 영향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하락 출발을 했고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모두 양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초반에 외인들이 선물을 한 3,500억가량 매도를 하면서 수급적인 압박이 좀 있는 상황인데 앞서 언급드렸듯이 이제 장 끝나고 미국 시장 끝나고 마이크론 실적 영향에 따라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제 이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특이한 부분은 동진세미캠이 주말 사이에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퀄 통과가 됐다라는 소식이 있으면서 소부장 관련주들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는 것도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남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미 송년회 계획 다들 취소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계속 확진되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드리게 되거든요. 마스크 착용 꼭 해주시고요. 사회적 거리 두기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빠 찬스다 뭐다 그러잖아요. 기본적인 거. 예, 소상공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장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경제에서 기회만큼은 공정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면 지속 가능한 그런 살맛 나는 경제. 바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경제 소식, 경제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픽. 네, 크리스마스 앞두고 있는데 즐거운 소식이 많진 않죠. 오늘 아이들 전면 등교도 일시적으로 다시 중단이 됐는데 0856님 금요일날 세차하셨어요? 금요일날 세차했는데 토요일날 아주 큰 눈이 왔죠. 다 세차 다시 해야겠네요. 씁쓸하다고 보내주셨고요. 김도영님, 김밀건님 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유캡틴님 꽃갈콘 제 머리에 이 트리가 이게 어마어마하죠. 무거워가지고 자꾸 내려가는데 요렇게라도 한번 웃고 가시라고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소식 들어오는 거 보니까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검사하는 선별 검사소들이 이제 도보 방식으로 잇따라 바꾼다고 하네요. 특히 서초구 등은 한 개 차선이 거의 마비가 될 정도였는데 아마 가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설해마을 맞은편에 있었던 그쪽도 이제 도보 방식으로 바꾸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네요. 확인해 보시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늘은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 그거 좀 따져보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받은 분들의 75%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문제는 금리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요 아이템을 하나 장착해주고 가실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인벤토리에 필살기, 우리 필승법 하나 주고 가셔야죠. 네.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를 앞지르는 주택담보대출 상품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네요. 네, 변동금리가 살살살살 오르기 시작해서 고정금리를 일부 앞지르는 상품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보니까 4대 은행이라고 하죠.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여기를 종합해봤더니 신규 코픽스 연동하는 이 변동금리 대출이 연 3.719에서 5.060%다. 그러니까 5%가 넘어가는 거예요. 최상단은. 물론 이제 모든 변동금리가 고정금리 대출보다 이 금리가 높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가 고정금리의 낮은 금리를 앞지르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변동금리 대출도 고정금리 대출 금리만큼 올라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가 위험성이 크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대부분 받았던 건 고정금리의 금리가 너무 높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도 뭔가 딱 보기에 앞자리가 다르다 보니까 그쵸. 2%와 3%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이게 몇백만 원 차이가 나죠.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특히 금액이 크고 기간이 길다 보니까 0.1%포인트 차이도 뭐 30년 대출을 받게 되면 몇백만 원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앞자리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당연히 변동금리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주담대 가입자의 약 75% 정도가 변동금리 대출을 가입을 한 거고요. 실제로 하는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에 새롭게 대출을 받으신 분들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79.3%, 뭐 거의 대부분이죠. 그리고 신규가 아닌 쌓여있는 이미 대출을 받아가신 분들을 보니까 그게 75.5%가 변동금리 대출을 받으셨더라.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내 금리도 올라간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서도 지금 당장의 금리가 굉장히 낮아 보이니까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을 하셨었는데 이게 이제 슬슬 올라가기 시작한다. 고정금리 대출은 올랐다라는 소리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오르기 전에 이미 시장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선반영이 되어 있었던 거고 이제는 코픽스 금리도 올라가면서 변동금리 대출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금리가 오를 일만 남아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최근에 미국 중앙은행도 이제 내년에 금리 3번은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도 내년에 더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라 당분간 변동금리로 대출받으면 금리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안 오르고 있었던 변동금리 대출은 오를 일만 남았고 고정금리 대출도 선반영돼서 많이 오르긴 했으나 그래도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시장금리의 갭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어요. 뭐 짧게는 내년 상반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인플레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이 인플레 상황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또 기준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거에 여부에 따라서 대출금리는 올라갈 텐데 지금보다 떨어질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받는 대출 금리가 가장 낮은 금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고민이 돼요. 네. 지금처럼 금리가 많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 금리 인상기에는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무조건 나은 건가요? 지금 당장에 보기에는 사실은 그렇죠. 이렇게 금리 상승기에는 고정금리 대출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라는 게 거의 이론적인 건데 대부분 상황에서 우리가 고정금리 대출을 선택하든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하든 큰 차이는 사실 없었어요. 정말요? 왜냐하면 고정금리 대출이 사실 조금 더 높기는 했었지만 변동금리가 그만큼 쫓아가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전체적인 긴 기간으로 봤을 때는 뭘 선택하든 그렇게 큰 차이는 사실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금리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올라가는 게 가파르다 보니까 그리고 향후 짧게는 1년 혹은 길게는 2년 안에 계속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다들 예상은 하고 있으니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도 고정금리 대출을 받아놓는 게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다. 그리고 심지어 이미 변동금리 대출을 받고 계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다들 보고 있는 게 조금 우세합니다. 그래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인 것처럼 그런 느낌. 오늘 금리가 당분간은 가장 낮은 금리일 수 있다. 네. 갈아탈 때는 어떻게 돼요? 내 기존에 변동금리로 대출을 이미 받은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내가 고정금리로 갈아타야지 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더 나가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게 되는데 이건 타행으로 이전할 때, 그러니까 A은행에서 내가 대출을 받고 있다가 B은행으로 이전을 하는데 그게 조기에 상환하게 될 경우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4대 시중은행을 보면은 같은 은행에서 고정에서 변동에서 고정으로 갈아탈 때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4대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일 테니까 이것들은 해당 은행에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그래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또 중도상환 수수료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 판단을 해서 가능하다면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게 앞으로 향후 금리 인상에 따라서는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의 허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대출 갈아탈 때 가산금리를 확인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가산금리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마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출을 실행을 할 때 기준금리는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변동금리 대출은 코픽스 금리가 바뀜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원가입니다. 원가이고 이 가산금리라고 하는 건 마진인데 원가는 바뀔 수 있지만 이 마진은 한번 정해지면 바뀌지가 않아요. 아 정말요? 예, 우리가 파도가 치는 배 위에 서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파도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게 이게 기준금리고. 멀미나요. 네. 내가 서 있는 내 키가 가산금리다. 아하. 내 키는 줄어들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일단 제가 무조건 소장님보다 금리가 싸네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은행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가산금리는 그래서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신용등급이 바뀌거나 이럴 때 우리가 금리나 요구권 이런 걸 쓰면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뭐 구두 벗는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 가산금리 한번 정해지면 끝까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조금 낮아서 여기 은행이 금리를 조금 더 낮게 잡네라고 하더라도 혹은 변동금리 대출을 받으려고 보니까 요 고정금리 대출이 조금 더 낮네 하더라도 가산금리가 그거보다 훨씬 더 이걸 상쇄할 수 있을 만큼 차이가 크게 난다면은 이런 부분들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가산금리는 끝까지 간다 생각하시고 그 금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에 선택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대출 받을 때 그 대출 상품을 구입한 일종의 계약서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요즘에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물론 이게 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출 상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달간 은행에서 판매됐었던 대출 상품들의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은행연합회에서 공시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참고를 할 수는 있죠. 쭉 보시면 A라는 은행은 보통 가산금리가 신용대출은 꽤 많이 높게 붙는구나. B라는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에 조금 많이 붙이네. 이런 것들에 대한 추세는 파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 대출을 선택을 하시는 게 조금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내년에는 그 주택담보대출이든 개인적으로 받는 신용대출이든 대출이 더 어렵다고 늘 하거든요. 그렇죠. 다른 부채까지 다 계산해서 대출한도 정한다라고 하던데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네, 기존에는 우리가 중도상환 수수료, 뭐 가산금리 요 정도만 계산을 하고 낮은 걸로 갈아타는 게 유리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또 하나 변수를 생각해야 될 게 대출 규제입니다.
갈아타려고 봤는데 대출이 안 나옵니다, 고객님라고 해버리면 이것도 또 골치 아픈 상황이니까요. 근데 내년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해질 규제가 DSR 규제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버는 연봉의 40% 이내에서만 1년 동안 갚는 원금과 이자를 넘어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40%는 2천만 원이잖아요. 네. 내가 1년 동안 갚는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합이 이 2천만 원을 넘어서면 안 된다라는 게 뭐 DSR 40% 이런 규제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확대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는 40%를 넘어가도 대출이 나오셨던 분들도 갈아타려고 보니까 이 규제 때문에 적용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출을 받으실 수 없는 분들. 그래서 이것부터 일단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또 내년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조금 더 이제 이 방향이 완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보다 더 조여질 수도 있기 네. 때문에 지금 예고된 대출 규제보다 더 어떻게 보면 조여질 경우에 대출이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미리 좀 확인을 해보시고 갈아타실 분들은 가능할 때 미리미리 움직여 두시는 게 낫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올해도 그랬잖아요. 전체적인 은행의 대출 한도를 5에서 6%로 제한하다 보니까 조기에 은행들이 대출 영업을 마감해버리는 네.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걸 연간 단위로 끊는 게 아니라 이제 분기 단위로 감독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당 분기 초에 고객이 몰리게 되는 이런 369, 사례들이 12월에는 어렵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대출의 한도가 거의 끝나가는 369, 12월에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초에 1, 4, 7, 10 뭐 이럴 때 은행을 방문하는 게 조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야, 이제 이사하거나 집 사려고 하시는 분들 이제 고려하셔야 될 일정이 하나 더 늘어난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그 대출금리 많이 내라고 요구를 하는 와중에 예적금 금리도 꽤 올라갔습니까? 네, 정말 이례적인 현상이 있었죠. 기준금리가 인상하는 날 바로 예금 금리가 올라가는 정말 특이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금융위에서 자꾸 눈치를 주니까 저도 시중은행들이 사실 처음 봤어요. 그렇죠. 정말 다들 오랫동안 이 경제 쪽을 들여다보신 분들은 진짜 처음 보는 현상일 텐데 기존까지는 은행이 굳이 예금 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게 눈치 봐서 다른 은행 올리면 슬금슬금 올렸었는데 지금은 대출 금리는 계속 가파르게 오른다라는 뉴스가 몇 달째 들려오는데 예금 금리는 안 오르다 보니까 불만들도 많이 쌓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 당국에서 은행들 너희 예대 마진 차이가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라고 자꾸 눈치를 주다 보니 이번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올렸을 때 이때다 뭐 기다렸다는 듯이 시중은행들이 올리긴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출이 없으신 분들은 그게 반가운 소식이겠지만은 대출이 있으신 특히나 변동금리 대출을 받으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더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요? 이 예금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건 코픽스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 코픽스 금리라는 건 은행이 시중에서 예금 같은 단기성 자금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때 얼마의 비용을 들였느냐인데 예금 금리가 올라갔다는 건 고객한테 줘야 될 돈이 많아졌다는 거고, 즉 은행들이 고객한테 돈을 빌려오는 비용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코픽스 금리라는 건데 예금 금리가 찔끔 오르다 보니까 코픽스 금리가 당연히 오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12월 15일 코픽스 금리도 오르고 지금 또 예금 금리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1월 15일에 발표될 코픽스 금리도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럼 코픽스 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 대출 금리는 다 올라갈 테니까 사실 예금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예금 금리 올라간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앞으로도 조만간, 당분간은 연말에도 그렇고 연초에도 그렇고 은행들은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판 적금이나 이런 것들 파는 수요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쌓이다 보면은 코픽스 금리는 당분간 또 올라갈 수밖에 없다. 즉 변동금리 대출도 고정금리 대출처럼 올라갈 위험만 남아 있다. 조금 씁쓸한 소식입니다.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약간 조선보사 같기도 하고요. 이 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분 중에 예적금도 하나쯤 가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내가 대출 이자를 내고 내가 나한테 이자를 준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뭐 그래도 안 올리는 것보다 낫기는 합니다만 예금이 요게 있다면요. 그래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근데 기본적으로 대출이 잘 안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같이 금리가 오른다. 이럴 때 대출을 새로 받거나 예. 연장하려는 분들. 그러면 우리가 짚어드린 것들 말고 그 밖에 어떤 것들 주의하면 좋을까요? 또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면 정말 무슨 학원을 다녀야 될 정도로 공부할 게 많아졌는데 주말 사이에 요 뉴스 접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주택 구입을 위해서 2금융권 대출을 받았는데
1금융권 대출 이자가 올라가 버렸더라. 이게 보통 우리가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신용 점수가 떨어져서 다른 대출을 받을 때 문제가 생겨요라고 알고 계신데 사실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는 게 거의 미미하거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2금융권의 대출을 받았다라는 정보만 1금융권에 취합되다 보니까 1금융권에서 신용대출 갈아타서 만기가 됐을 때 갱신할 때 갑자기 그 대출 금리가 3%포인트나 올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깜짝 놀라서 이제 문의를 하니까 2금융권 대출이 잡혀서 그렇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 2금융권 집을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이었구나. 이게 조정이 돼서 좀 내려가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례에서처럼 보통 1금융권 대출이 막히다 보니까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금리가 오히려 1금융권보다 낮은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뭐 보험사 대출이나 네. 이런 것들이요. 근데 그렇게 받으신 분들이 1금융권 신용대출을 갱신하는 상황이 왔을 때는 그런 것들은 조금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 내 금리가 오른 게 그냥 단순히 뉴스에서 들리는 것처럼 기준금리 올라가서 내 신용대출 금리가 올랐나 보다 이게 아니라 나의 신용점수라든가 내가 받은 대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혹시 은행이 잘못 알고 금리를 올리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참 따져볼 게 많은데 한 번에 3%포인트나 금리가 올랐다. 이 대출금리가 비싸졌다. 요 사례가 뉴스에도 많이 나왔거든요. 네. 이분은 그래서 어떤 결말을 맞게 됐습니까? 이분은 2%포인트 정도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는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게 이게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거다라는 것들을 은행에다 이제 알려줬고 은행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뭐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심사를 해서 다시 깎이기는 했는데 사실 모르고 지나갔다면 계속 그 비싼 금리를 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2금융권 대출을 갖고 계시고 1금융권 대출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만약에 2금융권 대출이 담보대출이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신용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혹시나 이로 인해서 1금융권 대출의 금리가 높아졌다. 그러면 1금융권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우리 금리나 요구권이라는 거 있잖아요. 물론 이제 수용하는 비율이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지만 내 급여가 올라가고 혹은 뭐 직급이 올라갔거나 아니면 조금 더 안정적인 회사로 이직했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금리나 요구권 요즘에 모바일로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금리를 낮추는 이 대출 쇼핑을 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돈 아끼는 방법이다. 돈 벌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알아서 챙겨주는 건 없군요. 네, 이 그렇습니다. 권리 앞에 잠자는 자의 권리는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다는 거 다시 확인이 되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여쭤볼까요? 네. 대출 금리는 당분간 오른다고 했고 예적금 금리도 그러니까 좀 올라갈 것 같다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이럴 연초까지는. 때는 예적금 상품 어떻게 골라서 가입하면 좋을까요? 돈이 예를 들어 한 달에 나는 50만 원 적금 부을 수 있어라고 하더라도 이거 쪼개서 하세요. 10만 원, 20만 원, 뭐 20만 원 이런 식으로 쪼개야지 혹시나 조금 더 좋은 예금 상품, 적금 상품이 나오면은 깨가지고 다시 가입할 수 있으니까 한 번에 큰 돈 묵지는 마시고 쪼개가지고 가입하시되 연초, 연말 요때쯤에는 특판 적금, 특판 예금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예금 혹은 적금 하실 분들이면 연말, 연초까지는 기다렸다가 조금씩 쪼개가지고 조금씩 가입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요새 미리미리 판촉 많이 하고 상품 주고 뭐 이런 데도 있던데 그렇죠. 그래요. 연초까지 잠깐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범람하는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 공정한 경제를 말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탐사. 네, 속보를 좀 전해드리고 갈까요? 당정이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아마도 세부담을 좀 줄여주겠다 이런 방향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내년도 보유세를 산정할 때 공시가격은 올해 걸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구체적으로 방안이 나오는 대로 다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산재 사망 사고율 다시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 저희가 1년 동안 가장 많이 전해드렸던 뉴스이기도 합니다. 산재 사고 사망률이 우리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아직도 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말씀드렸는데 사업주나 기업이 실제로 처벌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이걸 뒤집는 주장이 또 나오기도 해서 이에 대한 사실관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참세상연구소 홍성만 실장님 옆에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총이 그러니까 기업들의 모임이죠. 네. 경총이 한국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가 과도하다. 이렇게 처벌하는 나라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 네. 이 보도가 꽤 많이 됐습니다. 네. 내용이 어떤 건가요? 지난 16일인데요. 그 경총에서 미국이나 이제 영국, 그 호주 같은 주요 12개국 나라의 이제 중대재해 그 입법 실태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속에서 이제 한국과 다른 나라들을 좀 비교를 해보니까 사업주와 이제 경영 책임자의 처벌 수위가 우리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이제 조사됐다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조사 국가들은 이제 대부분 그 사망자가 나왔을 경우에도 징역형 같으면 이제 3년 이하, 그리고 벌금형 같으면 이제 1,000만 원 내의 수준이었다고 이제 하는데요. 근데 우리 지금 내년 1월에 이제 시행 예정인 그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면 사망 사고의 경우에 이제 1년 이상의 징역형, 그리고 이제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묻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과 격차가 이제 굉장히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이제 원청 책임도 더 그 과도하게 이제 묻고 있다고 좀 봤는데요. 경영 책임자의 의무나 처벌도 뭐 대부분 이제 없거나 고의성이 이제 확실한 경우만 규정하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경총이 주장하는 바를 보면 외국은 징역형도 3년 이하, 벌금은 1,000만 원 내외인데 네. 우리는 법조항상 1년 이상 징역에 10억 원 이하 벌금이니까 우리가 좀 과도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일단 글자로만 보면 뭐 일견 타당해 보이는데요. 네네. 먼저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경총의 주장은 모두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예. 특히 이제 기업 법인만 이제 처벌하고 있고 대표나 이제 사업주를 처벌하는 조항은 이제 없거나 있더라도 이제 한국보다 낫다고 주장했는데 이것도 이제 사실과는 크게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총은 이제 그 영국의 이제 기업 살인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영국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과 처벌의 기준이 되는 법률은 산업안전법입니다. 이 기업살인법이 아니고 산업안전법인데 영국은 이 법에서 과실이 있을 경우에 이제 법인과 대표이사를 동시에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기업의 책임을 더 묻기 위한 법이 이제 기업살인법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업살인법은 산업안전법을 이제 보충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그 산업안전법에서 앞서 이제 모두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처벌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그런 구조여서 별도의 입법,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을 따로 만들어서 그런 이제 관련 규정을 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총이 내놓은 보고서는 영국이 가지고 있는 법 체계 안에서 산업안전법이 골간이 되고 네네. 이게 확실하게 보장하지 못하는 그 부수적인 법안으로서 기업살인법이 있는데 기업살인법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중대재해처벌법하고 비교를 했다 이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영국 말고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는 사실 좀 더 심한데요. 그 호주는 이제 그 뭐 전체는 아니고 일부 주이긴 한데요. 그 산업살인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이제 고위직 임원 등의 이제 부주의 또는 과실로 근로자가 이제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20년까지 처벌할 수 있고요. 60억 이내의 이제 벌금을 동시에 병과, 그러니까 동시부과할 수 있는 네. 그렇게 아주 강력한 이제 처벌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의 경우에는 부상재해는 10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사망 같으면 무기징역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금은 상한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이제 할 수 있고 과징금도 최대 15%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 같으면 이제 연방법인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연방 정부가 사업주를 처벌할 수도 있는데 각 주마다 이제 주법들이 또 있어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캘리포니아 주 같으면은 이게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이제 징역 3년에 이 벌금이 3억 원, 25만 달러 처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프랑스가 약간 좀 독특한데 여기는 형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치사죄인 거죠. 이걸 좀 더 강화해서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징역 3년이고요.
고의성이 있을 경우에는 확인될 경우에는 이제 징역 5년까지 이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인명을 다루는 데에서 우리보다 민주주의 질서가 먼저 확립된 나라들이 이걸 네. 허투루 다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영국의 경우에는 뭐 산업혁명 이후에 어린이 노동 이런 문제를 혁파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네. 나라인데 그래서 이 보고서가 약간 의아하다 싶긴 했습니다. 경총의 보고서 왜 이렇게 작성이 됐을까요? 그러면 다수의 국가에서 사업주 처벌 규정을 두고 비교를 해도 우리가 과도하다 이런 주장은 성립되기 어려운 것 같은데 네네. 원청과 경영 책임자의 의무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때요? 예, 뭐 대부분의 국가에서 마찬가지로 도급인, 그러니까 원청이죠. 원청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포괄적으로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경영 책임자에 대해서는 우리보다도 더 포괄적인 뭐 그런 의무들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영국의 이제 기업살인법을 좀 살펴보면은 이게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기업의 이제 그 중대 위반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산재 예방 의무에 대해서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 이렇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면은 다 위반을 했다고 네. 보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도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주 같으면은 이제 그 산업살인법에서 태만, 동의, 묵인 뭐 이건 물론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망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 한 것까지도 경영 책임자의 의무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으면은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그 원청 대기업은 이제 빠져나가고 사실 이제 보상 책임부터 처벌까지 이 중소하청업체들이 다 전적으로 이제 책임져 온 그런 구조였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그 새롭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든 것인데 이 원청과 경영 책임자의 의무와 책임을 완화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법의 입법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대재해처벌법 아직 시행도 안 됐잖아요. 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시행을 앞두고 일종의 그 기업들이 주장하고 싶은 약간 과장된 엄살이 아닐까 싶기도 네. 한데 실질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또 예외가 유예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외됐고요. 그렇죠. 예외로 네. 빠져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이거 법이나 좀 시행해보고 비교를 해봅시다. 객관적으로요. 참세상연구소 홍성만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녹용 선물 드릴 분 0678님 세상의 모든 비자님 세상의 모든 비자 어떤 뜻일까요? 여행사 다니시나요? 맥스 데모님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대출도 다뤄달라. 이거 다음에 저희가 김현우 소장님하고 한번 그 상의를 해볼게요. 6085님 자산도 그냥 굴리면 커지는 눈덩이라면 좋겠어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지난주 토요일에 눈이 많이 와서 굴리면 눈덩이가 커졌는데 자산은 굴리다가 더 날씬해지기도 하니까 걱정이 돼요. 6116님 아직 버틸만한데 내년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셨어요. 내년에 좀 나아지겠죠? 올해 연말에 너무 심심하고 울적하다 이런 분들 많았는데 저희가 그래도 이 연말의 끝을 부여잡고 재미있는 방송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내일 다시 올게요. 발전!